미분양이 7만 4천 호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것은 10년 만에 최다다. 자, 여러분들 지금 미분양 6만 2천 호가 마지노선이라고 했죠. 네, 이 6만 2천 호가 기준이 되는데 6만 2천 호를 돌파하게 되면은 상당한 위험 신호다. 그런데 지금 1월 미분양을 보니 7만 5천 호다. 10년 만에 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는 미분양 10만 호 넘기는 것은 어떻다?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지방 건설사,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사, 거기에 따라오는 하청업체들이 다 도산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러면 결국에는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대한민국의 하부 계층을 움직이는 대부분의 80% 사람들은 건설업종에 있습니다. 건설업종에 있는 무슨 노가다뿐만 아니고 이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대한민국 하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질 수가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염두를 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분양 주택 규모 추이를 이제 차트로 잠깐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2009년도는 우리가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이거는 미국의 모기지 사태. 서브프라임입니다. 서브프라임이라는 지금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주택 대출을 해줬죠. 신용도도 보지 않고 거기서 오는 미국에서 있었던 이 사태로 인해서 전국에 전 세계 금융위기가 몰아쳐서 버렸습니다. 네, 모기지 사태.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이제 10만 호는 넘긴다고 봤죠. 10만 호. 시간 문제죠. 지금의 사태는 왜 이렇게 늘어났냐? 자, 이것은 네, 지금 자재다. 자재값. 결국에는 공사비가 올라서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미분양이 증가한다. 왜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양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분양 가격.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금융위기 때 이거는 이제 금융경색이라고 합니다. 금융위기 때 있었던 분양이 안 되니까 이제 미분양이 12만 3천 호가 된 거고 지금 7만 5천 호, 10만 호까지 넘어가는 이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분양가가 높아진다. 자재값 때문에 공사비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차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미분양 추이의 최저점을 찍었을 때 이것이 아파트 고점입니다. 아파트 고점. 대부분이 아파트 고점을 만들어낼 때는 미분양이 최소가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할 때는 항상 최고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12만 3천 호가 됐을 때 여기는 특히 이제 지방 아파트가 최저점이 됐죠. 이로부터 3년 후 2012년도, 2013년도는 서울 수도권이 저점을 찍은 해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가장 많을 때는 아파트 값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 미분양 수가 가장 적을 때는 아파트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를 따지면은 대부분의 지금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네, 미분양이 가장 좋기 때문에 가장 적기 때문에 미분양 수가 그래서 아파트를 사야 된다고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이게 항상 오류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는 지금의 상황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지금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쌓이는 미분양 공포 금융위기 이후 최대가 돼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2020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올라가면서 즉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고 이 수치가 최고점을 만들었을 때 미분양이 최고점을 만들었을 때 이제 최저점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계속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미분양도 자 이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이겁니다. 자, 분양가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우리는 분양가라고 하면은 기존의 인근 시세가 있습니다. 인근 시세. 인근 시세의 80% 정도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지금 청약송장 들고 나서 뭐 지금 분양 당첨만 되면은 20%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파트 값이 입주하고 나서 또 올라가게 되면은 또 그 이상 2배 정도 차익을 바라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인근 시세에 비해서 130%입니다. 기본적으로. 작아야 120%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인근에. 이미 준공된 아파트를 사는 거죠.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준공된. 네. 왜?
2배 이상 차이 나니까 굳이 비싼 돈 주고 분양 저기 당첨돼서 같이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큰 차이가 없다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쌓이는 미분양 공포가 생기는 이유도 결국에는 비싸기 때문이다. 갑자기 사례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새 아파트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이 없고 인근 상권마저 주고요.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특이한 것은 뭐 고금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적재되고 15% 할인 분양에도 거래가 지지부진하다. 그러니까 인근 시세에 비해서 워낙 비싸기 때문에 15% 이제 분양가에서 15%를 할인을 했어요. 할인해도 인근 아파트가 이미 준공된 아파트, 인근 아파트가 워낙 싸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은 인근 아파트에 대한 수요로 가지 지금 워낙 비싼 뭐 130%, 140% 거의 혹시 뭐 2배 정도 되는 아파트를 굳이 살 이유가 없다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양가는 낮출 수 있냐 이거죠. 이 낮출 수 있나요? 못 낮추죠. 그러니까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이 차익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분양가는 분양된 아파트, 여기는 분양된 아파트다. 분양을 하는 아파트고 여기는 기존 아파트죠. 인근의 기존 아파트죠. 이 차익이 생기는 거죠. 이까지 차익이. 그러면 언젠가는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네, 수렴을 합니다. 수렴. 어떻게 수렴을 하겠습니까? 분양가는 못 내리죠. 지금 할인 분양을 하더라도 자,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공사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 아파트가 올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분양가가 내려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아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분양가는 내려갈 수 없으니까 기존 아파트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수렴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가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을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은 0으로 수렴합니다. 수렴. 모든 것은 수렴하게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미분양이 증가하는가? 결국에는 비싸다는 거다. 비싸다. 싸고 좋은 거, 싸고 여러분들이 좋은 것, 이거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완판이 되는 곳은 싸고 좋은 곳이에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이죠. 비싸고 애매하면은 지금 소비자들은 선택할 이유가 없다. 그 인근에 싼 아파트를 사지. 9층 아파트 그냥 인테리어에 살지. 라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이것은 비싸다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던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출산율을 높이면 되죠. 인구를 높일 수 있는 출산율을 높이면 되는데 정부에서 하는 거 뭡니까? 특임 장관을 만드니 전담부처 신설해야 되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월급 줘야 되잖아요. 월급. 그러니까 헛발질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보시면은 16년간 280조 사실은 이거 380조입니다. 쓸데없는 돈 다 포함하면 380조 원을 돈을 줬는데 저출산해라고 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공무원도 월급을 갔죠. 특임 장관 무슨 부처 월급하고 여기 보시면 연구 용역비 이런 걸로 다 들어간 겁니다. 예산이 저출산 예산이 뭐 신설 제도 제한 뭐 이렇게 부서 만들고 신설하자 이런 쪽으로 다 나가는 거죠. 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의 가장 깔끔한 방법이 뭡니까? 여성 징병제를 하면 됩니다. 징병제. 아이 안 낳는 여성은 징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네, 뭐 전담 장관 부처 만들고 이러고 연구 용역비 지출하고 신설 만들지 말고 어떻게 직접 지원하면 되죠. 직접 지원. 현금을 다이렉트로 지급하면 됩니다. 아이 한 명당 30만 원, 두 명 낳으면 한 달에 60만 원.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에게 이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익. 내가 이익이 되지 않는데 왜 아이를 낳습니까? 이익을 주라는 겁니다. 이익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라는 겁니다.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뭡니까? 여기서 징병을 해라는 겁니다. 징병 2년 동안 뭐 HID 뭐 지금 북한이 공작원 있잖아요. HID 보내든가 국정원 이런 거 보세요. 국정원
국정원에 레드 칼라 맨날 암살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요인 암살 무슨 뭐 자살 위장을 해갖고 뭐 그런 것들. 네, 이런 거 뭐 보내든가 HID 보내든가 아니면은 뭡니까? 네, 뭐 특전사 보내든가 다 아이 낳습니다. 그 이익과 불이익을 동시에 주라는 겁니다. 아이 낳는 문제, 인구 절벽 바로 해결됩니다. 안 하죠. 왜? 이것은 여성을 표로 보기 때문에, 유권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 뭐 380조 쓰고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만들어봐야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표에 도움이 안 되고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는 비싸다. 두 번째는 인구 절벽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무엇이냐? DSR을 지금 규제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지금 의식주에다가 DSR을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DSR 규제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3위죠. 왜 세계 3위입니까? 전세 대출 때문입니다. 전세 대출. 전세 대출을 없애보세요. 이 전세 대출을 월세로 만들어 보세요. 월세. 우리나라 가계대출 전 세계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세요. 50%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50%는 지금 유주택자죠. 예, 유주택자. 집이 있고 전체 국민의 50%는 무주택자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유주택자만 빚이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50%도 가계대출 빚이 있는 거예요. 왜? 전세대출. 예, 이 표면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월세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대출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면요,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전 세계 최하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자 안 내고 월세를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착시입니다. 착시. 그러니까 DSR 규제는 어느 정도 완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DSR을 규제를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냐? 집을 살 수 없죠.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집을 못 사죠. 아이 안 낳습니다. 출산 안 해요. 출산을 안 합니다. 집이 없는데 어떻게 출산합니까? 임대주택 살면서 출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 집이 있어야 출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이 비율, 무주택자의 비율을 워낙 높기 때문에 전세기에 비해서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보금자리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아이를 낳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싸다의 문제, 출산은 어떻게? 직접 지원, 바로 통장에 현금으로 매달 꽂아줘라. 그리고 어떤 불이익을 줘야 됩니까? 아이를 낳치면은 여성징병제 보내라. 그리고 아주 저금리 기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금리 기조. 저금리 기조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네, 싼 이자로 가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저는 결국에는 이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네, 이 공급 절벽으로 결론이 납니다. 공급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왜? 미분양이 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의 상황들 재개발 재건축뿐만이 아니고 시행도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저는 대부분의 최소 많으면 80%는 무산이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공급 부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